네, 꿈의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요즘장입니다. 5,500선 위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18만 원 선 위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인데요. 자, 설 연휴 동안 어떠한 이야기들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전략을 구체화시켜야 될까요? 자,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LS증권 염승한 이사와 함께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 숫자를 이렇게 대면하게 됩니다. 7,000선 너머까지 그리고는 6,000선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더욱더 궁금해요. 어디까지 꿈을 꾸면서 그거의 현실화를 올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사님의 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꿈은 좀 크게 가져야죠. 얼만큼 클까요? 뭐 언젠간 만도 가겠죠. 근데 뭐 그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5천도 되게 멀어 보였는데 되게 빨리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가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거는 이렇게 올라왔어도 사실 이제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게 이익으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올라왔는데 그 2,500대일 때도 PER이 한 10배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수 2배 올랐는데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지금 한 9.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이익만으로 이만큼 2배가 올라온 거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익 증가율이 지금 그 주가 상승률을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올라가요, 추정치가. 또 우리 설 연휴 지나면 어느 정도 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올라도 삼성전자 18만 원인데 이 정도면 다들 뭐 이거 과열 아니냐 이런 부담을 느낄 텐데 PER 지금 10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빠질까 봐 불안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익만 봤을 때는 좀 올라가도 마음이 좀 되게 편한 좀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뭐 앞으로도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진다면 뭐 지수는 6천도 넘고 뭐 7천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로 열어놓으시되 너무 그냥 뭐 7천이냐 6천이나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이 올라가는 이 근거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고점을. 네, 그걸 생각했으면 그 전에 아마 다 파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목표 지수 그냥 의미 두지 마시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는 이 방향, 그 이익 추정치의 방향을 그대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꾸준히 들고 가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력이 좋아지니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럼 살짝 궁금한 게 수급의 주체는 이번 랠리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이게 수급이 예전에는 뭐 그냥 거의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올라가고, 개인들은 사실 오르면 좀 팔면서 또 밑에서 저가 매수했지만 주도성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 그게 과거의 패턴인데, 사실 이번 상승장은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섞여 있어요. 어떤 날은 개인이 주인공이고 어떤 날은 또 외국인이 또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는 그건 다 과거 얘기인 것 같고, 확실히 올해 들어와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매매하는 걸 보면 외국인보다 개인들이 훨씬 매매를 잘했거든요. 폭 나갈 때 사셔가지고 다음날 또 급등하니까 예, 이익 실현하시고, 외국인은 또 반대로 엇박자나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 똑같은 주체거든요. 이 주체들이 위험을 선호하느냐,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세 주체 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도 기사 나왔지만 홍콩의 유명한 자산가들이 한국 와서 뭐 투자 설명회 들었다, 또 블랙록 펀드에서 한국에 투자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인데 외국인 심리도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하시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설날에 그 얘기 많이 듣겠죠. 야, 옆에 어떤 친척은 얼마 벌었대더라. 넌 얼마 벌었니? 나 아직도 현금만 있는데 이제 그럼 또 포모 오게 되고, 결국 위험을 내가 선호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 지금은 어느 주체든 위험을 좀 선호하려는 그런 경향이 아직은 강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누가 이겼냐 졌냐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 선호도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계속 나온다면 시장은 저는 좀 우상향할 수 있는데, 그 구조가 아직은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최근에 그렇게 한 주체의 역할만을 보는 게 아니라면 환율은 어떻게 저희가 활용해야 돼요? 예전에는 환율 부담이 있으면 외국인이 판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언제든지 빌미가 있기 때문에 환율을 봐야 돼요? 아니면 조금 뭉텅뭉텅하게 환율 안전자산으로 가면서 위험자산을 회피한다 이 논리로 봐야 되는 건지 환율의 위치는 어떻게 저희가 기준 잡아야 되나요? 근데 이제 환율을 볼 때 이제 과거 공식은 그거죠. 이제 환율이 너무 오르면 코스피는 급락했고 네. 그 반대는 이제 반대로 오르고. 급등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맞죠. 환율이 급등하는데 코스피는 더 올라갔어요. 근데 그 얘기는 기존 공식과는 다른 뭔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은 일단 달러는 약한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더 약한 건데 근데 이제 달러 약세기에는 보통 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원래 좋았어요. 좋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원화만 약했습니까? 엔화도 약했죠. 대만 달러도 약했죠. 심지어 우리보다 더 약했어요. 근데 그 나라들 주식시장 보시면 다 고공행진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나라들도 다 돈을 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화폐 가치에 대한 이제 그 공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면은 이건 뭐 주식시장의 악재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에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는 대부분 미국만 좋고 한국 경기 안 좋고 글로벌 경기 안 좋고 미국이 좋거나 아니면 뭔가 뭔 이슈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달러만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보통 환율 오르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달러는 약해요. 전반적인 분위기 달러는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고 위기도 아니고 결국엔 수급이죠. 개인 투자분들이나 또 국내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달러를 좀 워낙 선호하죠. 선호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그게 돈이 나가서 그런 거지 국내 경기나 수출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 부분도 지금 어쨌든 오르는 게 뭐 좋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랑 다르게 오르는 이유가 수급이기 때문에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환율 상승은 전혀 기존 공식과 맞지 않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환율은 저는 뭐 고점은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엔화가 최근에 좀 강해지고 있고 미국도 좀 개입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4월부터 세계 채권 지수 들어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외국인 투자들도 어쨌든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MSCI 선진지수 편입 얘기도 자꾸 나오고 네, 그런 걸 보면 올해는 수급적으로는 국내 증시 쪽으로 계속 돈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환율은 어쨌든 저는 1480원 그때 당시에 고점을 일단 찍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안정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요인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주도하고 있는 쪽에서의 키워드로 집중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전닉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효자 종목일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추억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수에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00만 원, 20만 원, 이 라인대까지는 보시고 그 다음 스토리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외국계가 이야기하는 목표 지점까지의 순항도 기대를 하고 전략 잡아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오늘도 보니까 한 외국계에서 또 올렸더라고요. 뭐 삼성전자 계속 올리는데 옛날 같으면 항상 이제 그러죠. 이렇게 올랐는데 올려? 그러면 이제 과거 우리 이게 보면 과거 경험상 이제 꼭지다. 꼭지 신호가 왔다.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에서 좀 뒤늦게 올리면 너무 또 목표가 높게 올리면 과거에 그런 경우도 좀 몇 번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일들이 10만 원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냥 과거 통념만 가지고 대응하신 분은 정말 지금 벌써 삼성전자 18만 원 왔는데 엄청난 지금 폼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삼성에서 10만 원에 파신 분들은 뭐 아예 안 사신 분들보다 더 심한 지금 폼을 느끼실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힘드시죠. 그러니까 저는 과거 데이터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환율도 공식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AI도 지금 산업 생태가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공식 대입해서 투자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진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는 왜 올렸을까? 그 논리인데 이익 추정치가 자꾸 올라가요. 어제 키옥시아 홀딩스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예상보다 예상이 6천억대 그 매출이었던 것 같은데 6천억엔이죠. 근데 실제 가이던스를 발표한 거 보니까 8천억엔. 엄청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 기업들은 더 높은 수치를 막 이게 하는데 키옥시아보다 삼성이 낸드 1위거든요.
그럼 삼성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시장이 오히려 좀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뭐 주가가 얼마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계속 추정치 올라가고 공급은 계속 부족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한은 뭐 목표가를 너무 설정하지 마시고 뭐 20만 원에 파신 분도 또 나오시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그 흐름을 계속 타시면서 좀 들고 가시면 좋겠고 언젠가는 꺾이겠죠. 뭐 그거는 뭐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걸 확인하고 팔면은 조금 물론 고점에서 좀 밀릴 때니까 근데 이 세상에 고점에 팔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어깨에 팔겠다는 생각 가지고 일단 사이클 좀 이렇게 확인될 때까지는 꾸준히 좀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주기가 이쪽으로 흐르면 그 추세가 훼손되지 않으면 쭉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렇게 칩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칩 가격이 올라간다. 예, 이렇게 칩 업체들의 주가는 고공응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대급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야 될까요? 요즘 찾아보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칩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솔솔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려할 만한 사안일까요? 뭐 노트북 가격 뭐 등등 많이 다 비싸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까지 지금은 고려해야 되는지 칩플레이션 이 단어 어떻게 지금은 진단하실까요? 이제 이거는 저도 자료를 봤거든요. 네. 소비자 물가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의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보통 이거를 전기 장비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물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거비고요. 주거비가 40%나 차지합니다. 그게 지금 구조적으로 꺾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칩플레이션, 뭐 반도체 메모리 올라서 사실 저도 PC 바꾸고 싶은데 지금 못 바꾸고 있거든요. 저도요.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소비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소비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부담은 되긴 하지만 이 IT 가전이나 이 PC 제품이 오른다고 해서 미국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칩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업들이 문제죠. 기업들이 이거 뭐 PC 만드는 기업들은 너무 어렵죠. 애플도 지금 스마트폰 이제 만들 때 이 비용 부담이 좀 생기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또 가격 정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 주가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물가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미국 물가니까 주택 가격 그러니까 이 주거비 쪽하고요 에너지 값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칩플레이션은 뭐 우려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키워드로 앞서 삼성전자에서 출발을 했죠. 또 하나 이 5,000P의 주역은 현대차일 겁니다. 이사님 현대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무겁다 안 간다 했더니 로봇 피지컬 AI가 붙여졌습니다. 지금 50만 원 선 위에서 80만 원까지 바라보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체질 개선 그러면서 반영되는 속도 가속화될 수 있을지 지금 구간의 메리트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삼성과 현대차는 되게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좀 편해요. 이렇게 올랐어도. 왜냐하면 전자 닉스는 실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탄탄합니다. 그래서 하락폭도 좀 제한적인데 현대차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진폭이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저번 4분기도 어닝 쇼크 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올해도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작년보다 좀 나은데 실적 성장은 별로 없어요. 그럼 뭘로 올랐죠? 순전히 이제 이 로봇이죠. 로봇과 자율주행. 요 이슈, 이벤트로 올랐기 때문에 그럼 핵심은 뭐냐? 이 이벤트가 계속해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사업인지 또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뭐 2분기에 뭐 나오고 3분기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으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 효과라는 게 좋을 땐 되게 좋은데 또 만약에 그게 기대에 못 미치면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또 급락할 수도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다. 근데 저는 현대차의 이런 변동성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다들 아시잖아요. 현대차는 진짜 노잼 주식입니다. 진짜 재미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좀 기대가. 네. 근데 이런 변동성이 물론 아래로 나오면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언제 현대차가 막 하루에 10% 오르고 하루에 막 한 5, 6% 빠지고 이런 걸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예전에 애플카 이슈 말고는. 그래서 오히려 그만큼 좀 생동감이 생겼기 때문에 뭐 이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 빠지는 건 불편하신다 하더라도 뭐 변동성이 없을 때보다는 뭐 그래도 좀 뭔가 기대감들이 생기니까 이런 변동성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낮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번에 로봇도 좀 나왔지만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완성을 해서 시장 눈높이에 맞게 스케줄대로 뭐 양산도 하고 또 자율주행도 올해 또 새로운 뭐 시험용 카도 몇 대 만들 거고 또 새로운 이제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누구죠? CFO인가요? 그분이 아마 이제 그만 CEO가 이제 네, 경영진이 맞아요. 바뀌었어요. 바뀌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경영진이 올 텐데 그 경영진이 또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차는요 너무 숫자보다는 자동차 몇 대 더 팔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는지 이거를 주주분들은 계속 검증해야 된다.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현대차가 지금 요즘에 유튜브로 계속 로봇 영상을 하나씩 꺼내줍니다. 봤어요. 네, 주주분들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현대차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로 봐야겠네요. 네, 이제는 성장주로 현대차. 봐야죠. 자, 그리고 우리 조방 원전 이야기로 넘어가 볼 겁니다. 사실 이쪽에 대한 기대감 실적 안고 달려왔는데 최근에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지 주춤합니다. 염희사님 어떻게 보세요? 조선부터 원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것도 있고 원전은 조금 제외할 만하지만 조방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방 원전 본다면 미국향 매출, 대미 투자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룸이 남아 있어요? 아니면은 단기간 너무 올라서 좀 조정에 좀 가파른 구간 이후에 숨고르기 좀 이어질까요? 당분간 좀 숨고르기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쪽 업종은 아직 피크아웃은 아닙니다. 계속 실적도 좋고 얼마 전에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변압기 회사들 보면 요즘도 수주 계속 나오고요. 실적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아직 피크아웃은 좀 먼 것 같고 뭐 조선도 마찬가지죠. 뭐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그룹이 실적 나왔지만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일회성 비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저는 실적이었다. 그리고 방산도 여전히 실적 부분 괜찮고 원전은 사실 숫자 나오긴 좀 어려운 업종이니까 거기 이제 수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네 개 조방 원변 같은 경우는 네 개 다 저는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는데 다만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너무 달려버렸어요. 굉장히 급하게 올랐잖아요. 일부 기업들은 뭐 20배씩 올랐으니까 그러면 숨고르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옆에 떡하니 이 왕이 저러고 왕이 이게 달려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수급을 다 뺏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저 왕이 좀 쉬어주면 또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근데 단 중요한 건 그 퍼지는 온기를 받으려면 숫자는 망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올해 숫자도 좋다고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소외받을 때 저는 좀 늘려가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 근데 올해는 이제 어쨌든 그 중에서는 원전이 모멘텀은 제일 센 거는 같아요. 미국에서 아마 수주가 나올 것 같고 숫자는 확실히 변압기가 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런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좀 악재는 다 트럼프 수혜주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 이 부분이 조금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지금 당장 아니지만 정말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중간 선거에서 혹시라도 이제 공화당이 많이 지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동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가 막 급등하겠죠, 그때는. 그래서 정치적인 좀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신 분들은 이쪽 섹터는 트럼프의 지지율도 좀 한 번씩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에 조금 모아가는 전략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쉬어갈 때 모아가도 될까요? 여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수급이 들어올 룸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염희사님, 많은 분들 고민 중이실 바이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뭐 반도체 일변도 사이에서 길을 잘 펴지 못했습니다. 반짝하더니 힘이 없었거든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온다 해서 수급 이쪽으로 향한다 해서 먼저 기다렸는데 안 옵니다. 지금 여전히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실까요? 아니 아직 활성화 정책 하지도 않았는데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막 한다 그러는데 막 움찔거리지 않고 그러니까 대우주만 가요. 그 수급은 개인만 들어온 거고. 맞네요. 저도 기다리는 건 이제 연기금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연기금이 우리나라 코스닥 비중이 3.7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10%까지 늘릴 수도 있다. 그러면 한 5조 원 이상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이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근데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제가 잠깐 기사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는 5천 넘어서 저렇게 달리는데 코스닥 왜 이렇게 더디냐. 3천도. 네, 왜 이렇게 더디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석에서.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코스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코스닥도 붐업하겠다. 이런 좀 뉘앙스 같아요. 그럼 결국 코스닥은
이익 대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또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바이오인데 바이오를 우리가 이익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모멘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바이오 쪽에서 뭔가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근데 최근에 그래도 한 가지 좋았던 게 좀 약간 뭐 알테오젠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단 바이오도 심리는 저는 좀 돌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여기에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분명히 나중에 그 주식 비중을 코스닥 쪽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6월인가 7월부터는 국민성장펀드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펀드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세제 혜택이 되게 좀 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또 벤처기업 같은 거 투자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코스닥을 직접 사는 거죠. 그런 부분도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또 코스닥에 대한 좋은 그림, 수급적인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코스닥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접근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활성화 대책은 지금 계속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핵심은 속가낼 기업은 속가내서 주식수 줄이겠다는 것 같아요. 종목수 확 줄여서 좀 진짜 우량회사로 가자. 예. 그러면 시장의 질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코스닥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고루 저희가 의견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궁금해요. 반도체 이후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있다면 어떤 섹터 보실까요? 반도체를 대체할 건 없는 것 같고 반도체 다음 차기 섹터도 반도체다? 네, 사실은 맞설 게 없어요. 아니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 PER보다 이 하이닉스 PER이 지금 6배인데 그걸 뭐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나마 저는 그래도 여기에 좀 필적할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현대차 그룹의 로봇 이쪽이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좀 더 고른다면 뭐 로봇 쪽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안정적으로 차지할 곳은 반도체, 여기 네. 숫자가 찍히니까 그 다음에는 성장성, 모멘텀이 있으니까 로봇 관련된 네. 그리고 채운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좀 이제 안 좋았다 좋아진 건설. 아, 건설이요? 네, 현대건설은 혼자 갔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 건설주가 다 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들 다 우리 한국에 원전 많잖아요. 네. 다 시공한 경험들이 있어요. 현대건설 혼자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너무 안 알려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정부 정책도 좀 공격적으로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난 3, 4년간 착공이 다 줄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착공을 못하면 공급이 주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파트 공급도 늘어날 것 같고 최근 지방 아파트가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부진했던 건설 경기도 좋아질 것 같아서 건설주도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요. 원전색이 없는 건설주로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다 원전이 있어요. 대형사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원전 플러스 네. 내수에 대한 모멘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특집 대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설 연휴 이후에도 시장 뚫어낼 수 있는 전략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